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9번째 시작합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예, 신경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작가입니다. 예, 신경민의 정면 돌파가 벌써 9회째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쉽습니다. 구독자 수가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구독자 수보다 직접 보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시고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처럼 이렇게 정통 또 시사 언론을 지향하는 우리 유튜브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구독 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태풍의 눈 민주당.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갈 것이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현수막에 길거리 다니면요 좀 민망합니다. 예, 더불어 봉투당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과거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돈봉투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4일 월요일 낮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을 하겠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검찰이 나를 불러서 내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잘하고 있다. 뭔가 좀 위기를 넘긴 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 즉각 귀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송이여 돌아와다오라는 것밖에 지난 17일이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한 건 다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책임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벌어질 일들이 사실은 파도처럼 계속 몰려올 겁니다. 이게 몇 파가 될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송 대표가 자기 이미지 메이킹만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이미지 빌드업을 해서 본인이 무슨 투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즉각 귀국 하나만 결정을 했죠. 그런데 즉각 귀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귀국을 늦추거나 조건을 여러 가지 달아서 뭐 귀국을 조건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즉각 귀국은 잘한 결정인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정이라는 거고요. 앞에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몇 가지 얘기들은 사실은 레토릭에 불과하고요. 이제 앞으로 수사가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요. 이 수사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은 일단 성공했지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앞으로 몰려올 이 파도, 이게 아마 삼각 파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앞서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실체를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만도 쭉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 작가님 이번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맨 처음에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이다. 그리고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처럼 나왔다가 이제 워낙 당에서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모습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련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 뭐 그 전후에 돈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다른 이름이 더노 봉투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탈당하라 그리고 조기이익하라 두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력함이 노정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송 전 대표의 회견을 보고 가슴 아팠다. 그러면서 그의 무력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안다. 그러면서 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친구 송영길과 또 본인 얘기를 했어요. 끼어서 본인의 자랑을 좀 했는데 집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 8억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미납했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함께 자기의 무력 없음을 또 가시한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자생, 당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는 명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당의 어른을 자초한다면 좀 더 냉철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잃어버린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본인이 나서서 본인 권한 밖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원 80조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국할 때 그리고 입국할 때 손에 책을 들고 다녀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책은 저도 여행 갈 때 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가방에 넣고서 필요할 때 꺼내 봅니다. 하지만 장식용으로 이걸 가지고 다녀요. 아니 근데 저는 언론이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책을 들고 뭐 공항에 가니까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추구할게 또 투키디데스의 그 책을 빨간 거 영어 원서를 들고 갔다. 이걸 대비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참 기사를 쓰는 것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 김민석 그 정책의장 발언 하나만 제가 그 인용하겠습니다.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라는 룰을 실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이 룰을 만약에 적용하기 위해서 탈당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위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정치에서 친구 운운하면서 뭐 무력이 없다 등등으로 개인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개인적으로 흠일했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그 5.18 전야제에서 2000 NHK 제가 그 글쎄요, 정말 정말 20년 거기 더 된 얘기예요. 네, 단란주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이 옆에 여자를 끼고서 술자리를 했었다라는. 그리고 임수경 의원 거기 찾아간 임수경 의원한테 가서 우상호 의원이 쌍욕을 했었다. 쌍욕이란 말을 참 제가 꺼내기 힘듭니다. 뭐 그런 게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선 지금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왜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이 실드치는 건 이건 우리가 기대하던 민주당과 거리가 멉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그 사건을 때도 얼마나 그 어떤 386 운동권 세대의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정말 그 실망하는 그런 계기였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항상 그 시간 어느 정도만 되면 주기가 그러니까 지금 586이 됐죠. 그 386에 대한 그 도덕성 문제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용퇴론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뭐 송영길, 우상호, 김민석, 뭐 박홍근 등등 의원들의 이런 걸 보면 과거의 그 386의 그 끈끈한 공동체가 어떤 공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사적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당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무래도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죠.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고 송이여 돌아오라, 돌아와요, 송 네. 대표 이것만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기초적인 기구는 지금 필요해 보여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뭐 얘기하면 또 무슨 셀프 뭐 그러니까 면제 뭐 주는 거 당외 아니냐 뭐 이런 인사를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당외 인사를 위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련자로 드러날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그렇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방침을 결정해야 네네네. 되고 두 번째 방침은 당이 수사 협조를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직접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미구에 만약에 현역 의원들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불가피하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복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네. 높습니다.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 특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이 체포동의안 문제를 국회 절차로 할 것인가 이 방침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아마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함구령을 내려야 됩니다. 단 입을 열으면 사죄를 하라. 사과가 아닙니다. 잘못 과자가 아니고 그 죄할 때의 죄입니다. 입을 열면 사죄만을 얘기해라. 나머지 변명이나 두둔이나 특히 찬송가 부르는 건 안 된다. 이거 찬송가 부르면은 정말로 이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금방 얘기한 분들 외에도요. 제가 쭉 일어난 순서대로 적어보면 정성호, 서영교, 장경태 이 두 사람은 최고위원이에요. 거기다 절친이라고 그러면 우상호, 박성준은 대변인이고 박홍근은 이제 후배가 되는 거죠. 전대협으로.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원로라고 그러는 박지원 그리고 친구라고 그러는 김민석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이고 많기도 합니다. 많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그 밑에 실무자급 사람들도 몇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남령이 뭐 이보다 민주노총 훨씬 부원장도 많습니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명, 두둔, 뭐 찬송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누군가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당 개혁과 당 선거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또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 그리고 단, 중,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라 송이여만 드립다 외치고 송이 돌아오니까 큰일 했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나 앞으로의 수사 전망을 생각하면 좀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느새 약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중 플레이하는 당으로 국민의 눈에 비칩니다. 특히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대표는 밖으로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책임질 위치에 있는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계속적으로 대표의 말과 다른 류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심이다라고 개딸들은 해석하고 대표의 사과는 그냥 대외용이고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재명 체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그럼 이제 유튜버들이 나서고요. 그리고 이에 또 개딸들이 행동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점점 국민들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저는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결심한 그 전에 이제 귀국하지 않겠다. 예정된 7월에 귀국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 데는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그 30분 넘는 통화 과정에서 뭔가 둘 사이에 좀 내용 교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 송영길 대표 자신이 이정근 녹취 파일의 5분의 1만 지금 녹취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머지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돈봉투 살포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문제들이
이 녹취록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네.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아니고 예. 삶으로서 평화통일. 정치를 해야 예,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단계를 전대 이전 단계 이게 돈봉투 살포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대 이후에 10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경선했죠. 네, 경선까지 2단계. 그리고 대선 후에 지역구를 넘겨주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나갔던 2단계까지를 1, 2, 3단계 봤는데 그 전에 이제 앞에 마이너스 1단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친노, 친문, 친명, 돈줄 적힌 이정근 노트.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근 노트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요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럼 저는 이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돈봉투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핵심을 건드려야 된다잖아요.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당의 개혁, 혁신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라 송 했는데 송이 돌아왔고 민주투사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국면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도의적 책임은 이미 지겠다고 했고요. 법적 책임은 돈 받은 사람이 나 받았다고 나타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어떻게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그냥 우선은 송 차원에서 송 당신이 알고 우리는 모르니까 송 당신이 결자 해제하시오. 이걸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국면이 끝날 것인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취록이라는 게 그 당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과 작년 지방선거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고요. 또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정근 씨가 지금 작성했다는 노트에는 단지 그 민주당만의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까지도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지금 그럼 이정근 씨의 그 노트의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의 좀 신빙성 그리고 향후 이게 어떻게 검찰이 이거를 끌고 갈지 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 9월 30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19일에 핸드폰이 친정 엄마 집에 있다고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8, 9월 동안에 수사를 받으면서 또 영장이 구속 집행이 되면서 그리고 10월 19일에 핸드폰을 넘기면서 이정근 씨와 검찰 사이에는 철저하게 협조 관계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친정집에 전화기가 네. 내가 옛날에 쓰던 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친정 엄마하고 이정근 씨밖에 몰라요. 근데 당시에 우리 그냥 사람들은 보도로 저기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경찰이 발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파다한 소문들 물론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과 이정근 씨의 관계는 거의 완전히 찰떡궁합 관계로 지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 작가께서 1, 2, 3단계를 쭉 얘기했는데 이 1, 2, 3단계 이게 핸드폰에 담겨 있는 파일이 지금 1단계가 전대 이전이고 2단계가 후보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단계고 3단계가 이제 3월 9일 날 물러났죠. 사무부총장도 물러나고 네, 대표도 네, 물러나지만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에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 개항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그 당시 낙선한 후보에게 넘겨줬느냐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느냐라는 건데 이것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마이너스 1단계가 시사저널에 나왔는데 이것은 친노 친문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정근 씨가 자기 보신을 위해서 문건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 USB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흘러간 겁니다. 그것이 언론으로 갔는지 검찰로 아마 다 갔겠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단계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단계와 1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가 걱정해야 될 것이 더 늘어난 거죠. 2단계, 3단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려고 했는데 알지 못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검찰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검찰이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의 약점을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검찰이 훅 들어왔을 때 송 대표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은 지금 수사되고 있는 1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단계도 거기도 돈 문제가 거론이 돼 있고 현직 의원들 내지는 유력자들이 많이 거명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08년도에 있었던 박희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그 당시 돈이 2억에 가까운 돈이 인출이 된 걸로 나왔는데 300만 원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금 믿는 모양인데 이번 건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번 건은 이 전화 녹취 파일이 이렇게 상세하게 있어요. 또 아마 CCTV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박희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하고 이번은 증거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박희태 전당대회 봐라 이러고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이제 3단계에서 대선 후에 개항을 지역구를 넘겨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지역구라는 현역 국회의원의 자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방탄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은 일정 시기에 휴지기를 갖는데 그렇죠. 그 휴지기 없이 곧바로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근데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국회에서 면책 받기 위한 이 방탄복 착용밖에 없는데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에 얽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 촐랑으로 표현됐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아마 이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게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검찰이 아주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예, 열심히 보고 계시고요. 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신기문 의원님, 우리가 이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송영길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그렇죠. 이재명 대표하고는 지금 뭔가 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쭉 견지해왔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돼갈까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에 따라서는 송명연대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몇 주 전에 명예 삼불을 말씀드리면서 영장판사 앞에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 대표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공천권은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삼불을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삼불이 흔들리기 내지는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 문제를 어느 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장판사 앞에 안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일단 첫 번째 이 영장판사 불가로는 흔들리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수사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또 공천권, 아마도 공천권은 대표를 연말에 그만두면서 전당대회로 가지 않는 그런 시기가 12월 29일 이후에 되거든요. 좀 폼나게 뭐 대표 그만두고 공천권은 이미 다 밑자락 깔아놓고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폼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당에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수사가 지금 1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1단계 하나만 해도 지금 버거워요. 전대 이전의 이 상황이 지금 문제되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해도 당이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단계에다가 만약에 2단계, 3단계 얘기가 조금이라도 흘러나와서 진실은 이거다라는 순간이 되면 당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발 준비하고 대비하고 좀 조용히 하고 사죄하고 몸을 낮추는 수밖에는 지금 없어 보이고요. 이게요 금방 안 끝납니다. 몇 달 갈지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세 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3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 불이 불안의 불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N 불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안의 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좀 불허하고요. 이렇게 불안의 파고가 몰려올수록 민주당은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6천만 구독자 여러분, 6천만 명이 아니셨나요? 예, 만자는 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우리 신경민의 정면 돌파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불안의 시대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 경제 여러 가지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이 건강하고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요. 요즘 조금 걱정을 했더니 몸도 좀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20년 전에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다모에서 이서진이 그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요즘 민주당 상황이나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고요. 현명하게 잘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미 길에 올랐습니다. 12년 만에 미국의 국빈 방문이라는 거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죠. 이 순방만 가면 대통령이 사고를 친다. 정말 불안해 죽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순방은요. 순방 가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순방 전부터 어지럽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 중국을 들쑤시져 놨고요.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하고의 회견에서는 우리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왜 과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라는 도대체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5박 7일에 갔다 와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 성과보다도 걱정이 많은 그런 방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신경민 의원님도 참 이 대통령을 보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과연 이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벌써 가기도 전에 막 그 불안의 씨앗을 뿌려놨습니까? 놨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방 리스크가 아니고 비행기 리스크 같아요. 비행기만 타면 문제가 생기는데 로이터 회견이나 워싱턴 포스트 회견 두 개 다 지금 심각한 폭탄을 안고 있죠. 이거 별로 지지율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지금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철학이 정말 하늘천 따지하는 수준의 천자문 수준의 국제정치 시각과 한반도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이터 회견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 국힘당 의원들 지도부를 불러다가 우리가 6.25 때 신세진 거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개발한 모양인데요. 6.25 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국빈 방문이건 그게 공식 방문이건 간에 쭉 외교 협상을 그 상대국하고 하고 특히 미국은
우리를 좀 괴롭히죠. 너네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미국 입장을 지지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물러납니다. 문 대통령 마지막 미국 방문 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공동성명상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평화 안정 유지라는 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그때 뭐 시끄러웠죠.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이제 한 걸음 쑥 더 나간 거죠.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해서 동태적으로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정태적으로 얘기한 게 그렇죠. 다라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였고 대통령이 이걸 로이터 회견이나 워싱턴 포스트 회견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 아마 순방 이후에 후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서 이해한다. 다만 그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빼자. 뭐 이렇게 대충 협의를 하고 대강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가장 센 압박이 그 당시에 이라크전 파병이었어요. 근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갔고요. 그 대신 이제 전투병력은 안 갔죠. 되게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아마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김태효로 천하가 통일이 외교 분야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김태효 사실상의 실장이죠. 김태효 차장의 생각이 윤 대통령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세상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과 일본 줄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태효 차장이라는 분이 이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스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들 다들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천자문 수준의 국제정치론을 가지고 지금 이 분단국가, 특히 개방적인 통상산업국가인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지금 위태하고 이것이 위태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관리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나 외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요. 아마 성과는 안보에 관해서 확장 억제론 정도를 상시적으로 좀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은 얻어올 거예요. 네. 근데 그 확장 억제라는 것이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제는 우리가 지금 IRA법도 있고 반도체법도 있고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만 예외를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에 준공이 되는 1년여쯤 후에는 여러 가지 특전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안보와 옛날에 경제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지만 경제 안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경제가 훨씬 중요한 안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통적인 안보를 너무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경제 안보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러시아의 무슨 우리나라 기업의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드 배치할 때 얼마나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대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안보를 얻는다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경제 안보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감당을 할까? 지금 거의 떨어져 진짜 여기 땅 밑으로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낮은 아니, 지금 로이터 질이, 통신을 보면은요. 로이터 통신에 얘기한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국제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없어요.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이나 특별하게 지금 뭐가 바뀔 계기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도청 파문에서 지금 우리나라 문건이 비서관하고 실장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가지고 의심을 받고 있고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맞습니다. 아니면은 말을 꼭 해야 되면은 원론적인 얘기, 전략적 모호성을 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맞는 자세죠. 근데 뭐 사나이가 그러면 되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원샷 외교로 천자문 소맥이 아닌데 왜 원샷? 천자문 외교를 지금 한 건데 외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교는요 어렵습니다. 네, 그 시경민 의원님이 뭐 천자문 외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맥 외교로 하겠습니다. 저는 미적분이 필요한데 구구단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이 국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유명한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공짜 점심은 없다거든요. 근데 지금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그러니까 해외 순방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 그 따라왔었거든요. 원래 그게 공식이에요. 네. 해외 나갔다 오면 대통령 지지 심지어는 오른다는 박근혜 공식이에요. 시절마저도 어디, 예, 항상 지지율이 그랬어요. 상승했었는데 항상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하게 해외만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네. 오히려 하락하는 그것도 2배로 김건희 네. 여사까지 해서 2배로. 마이너스 지금 해외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국익의 손해가 큰지를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잘 준비된 참모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참모진마저도 한미일 삼각체제에 경도돼 있는 김태호 1차장 중심으로 등용돼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이 힘들 것 같고요. 구한말부터 해방공간까지 유행했던 말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믿지 마라. 일본 일어선다.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중국 되나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육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그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었거든요. 북한의 뭐 경수로 중수로 뭐 공급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하고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블록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 반대로 이제 한미일이 공조체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경제 안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리스크거든요. 그럼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봤을 때 한반도는 저렇게 위험해. 뭐 북한은 또 아마 순방에 그 미국 순방에 맞춰서 뭔가 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매일매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주 그 후폭풍이 미국발 후폭풍이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참 국민들이 정말 막 가슴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또 순방의 과정, 이후의 결과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몇 명 늘리셨다고요? 예, 6천만 명.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송영길,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이 반열에 오르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전광훈 목사이십니다. 예. 이분은 정말 그냥 목사님이라고 참 부르기에 좀 저희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목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 봤더니 또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시기 때 전광훈 목사 쪽에 뭐 도움을 요청했다를 스스로 밝혔어요. 왜 스스로 밝혔을까? 그냥 말로 도움을 요청했을까? 아니면 또 거기에도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전광훈 목사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니 요즘 무당 유튜버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 그런데 무당 유튜버보다 더 한술 뜨는 무당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아 정말 이 여당과 무당 목사의 결탁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여당은 정광훈의 손을 놓지 못할까? 왜 그럽니까? 신경민 의원님. 그건 그 사람들만 알죠. 근데 이상한 사인은 많았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가 처음에 바로 직후에 3월 8일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정광훈 목사를 만나가지고 찾아간 거죠. 문제 비디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며칠 안 된 바로 미국까지 나가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바로 또 아틀란타까지 가서 또 찬송가를 불렀어. 문제 비디오를 진짜?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칭송을 하죠.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뭔가 있는 거고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조직 그러니까 인적인 동원 능력하고 뭐 현금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당원으로도 나타나고 집회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투표로도 전당대회 네네네. 투표로도 나타나고 뭐 이런 건데 뭐 확인했더니 981명만 전 목사 추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뭐 981명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숫자고 확인 불가합니다. 이건 전혀 의미 없는 숫자고요. 그런데 그런 판에 이제 김기현 대표도 뭔가 서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주간조선이 그 보도를 하면서 김 대표한테 확인했더니 김 대표가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또 태영호 최고위원 된 분하고도 또 뭐 여러 가지 이 얘기 루머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계를 즉각 해야 되는데 징계 얘기가 안 나오다가 뭐 이게 커지니까 또 징계하겠다고 그래서 뭐 황정근 변호사를 징계위원장으로 윤리위원장으로 했다가 또 뭐 징계 지금 날짜가 안 잡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네네. 도대체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지도급 인사들만이 알 수 있는 뭔가가 지금 꿀렁꿀렁 꿈틀리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은 그냥 최악의 상황은 정광훈 목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나와버리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짐작이 안 갑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그 돈봉투 사건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건 예,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그러니까 이정근 발에 그렇죠. 조직이 뭐 동원이 된 건데 이 조직을 동원을 하려면은 반드시 돈하고 돈이, 같이 예,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가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는 공갈 협박을 하는 단계지만 공갈 협박을 하다가 이 얘기가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해결되겠죠.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나 한번 입 좀 열어볼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정말로 입을 열어버리면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그러니까요. 없죠. 지금 또 뭐 김재원, 태영호 최고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부인하잖아요. 나 아니야. 나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없어. 지원 안 받았어.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전에 대표 시절에 태극기 부대와 손잡았던 그리고 때로는 정광훈과 손잡았던 황교안 전 대표마저도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당대회 때 정광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추정됩니다. 황교안은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황교안의 교훈이 있습니다. 황교안이 그 당시에 절박한 상황에서 태극기 부대와 손잡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결과가 바로 2020년에 4.15 총선 대패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도 반면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외곽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무당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광훈하고 역할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외곽에도 이렇게 종교인을 빙자한 정치 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구성했던 사람과 비슷한 존재들이 지금 그 무당 유튜버들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러니까 꼭두각시 인형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인이나 유튜버가 있다면 그 앞에서 지금 앞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문자 폭탄 보내는 등등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이 개딸들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딸은 없다. 개저씨와 개줌마들 그것도 정치에 대해서 참 시각이 없는 견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함으로써 민주당을 오히려 국민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무리들과 손잡으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예 같고요. 지금 정강훈 이런 사람은 정치에 손떼기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헤어질 결심, 즉 결단을 못 내리면 저는 국민들이 이 정강훈과 관계되어 있는 국민의힘에도 저는 큰 회초리를 휘두른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가 의외로 큰 힘을 받는 금태섭의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신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정당 정치의 위기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체제나 상당히 좀 취약하고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체제가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도 위기고 국힘당도 뭐 3월 8일 날 짠 하면서 전당대회 하고 뭐 이렇게 친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광훈이라는 돌출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디로 갈지 잘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돼서 누가 먼저 돌뿌리에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양당이 똑같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보니까 항상 돈과 조직과 가짜뉴스에 취약해요. 근데 지금 이게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개의 선거를 거치면서 느낀 거로는 정말 민주주의는 항상 부서질 위기에 있는 거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내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 정치가 또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항상 악재들은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정치 그리고 이 삼권 분립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라는 큰 숙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아요. 87년 민주화로 형식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실질적 민주화, 튼튼한 민주화, 건강한 민주화를 이루기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상컨대 김기현 체제가 흔들리면 이재명 체제도 흔들리고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면 김기현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이 다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도 우리가 여러 번 목도했듯이 항상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야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신경민의 정면 돌파 오늘 9회째고요. 예, 다음번이면 이제 두 자릿수 10회가 됩니다. 예,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 신경민의 정면 돌파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현상, 국정에 대해서 다른 해답을 찾고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정통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두 자릿수 10회에 맞춰서 우리 구독자 수도 5자릿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신경민 의원님, 황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